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이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데요. 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쑥 올라서 여름의 기운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감기 정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일면 기사부터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수소경제 선점한다. 대기업들 뭉쳤다.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사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고양 킨텍스에서 어제 열린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 그러니까 수소 경제를 위해서 뭉친 행사입니다. 대기업 총수들의 모습 여기 보이죠?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아래로 갑니다. 현대차, SK포스코 등 15개 대기업이 참여해서 이 행사를 했습니다. 2030년까지 50조를 투자한다. 수소 경제 강조했습니다. 대기업들이 뭔가 여기서 돌파구를 찾겠다.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기차 달리는데 대학은 기름차만 가르친다. 자, 앞서서 대기업들 전기차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소 경제, 수소차가 대표적일 수 있죠.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 우리 대학들은요. 아직도 기름차만 가르친다. 현실이 이렇다는 겁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산업 현장과 동떨어진 교육, 그동안 참 많이 지적됐던 주제입니다. 여전합니다. 미래차, AI, 바이오로 학과 이름은 바꾸긴 했는데 교수나 강의 내용은 그대로다. 그렇다면은 그냥 학과 이름만 바뀐 거지 내용은 별거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대학 교육의 현실이라고 소개돼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 김웅은 발을 빼고 괴문서 공작이다. 윤석열은 나를 세웠다. 어제 7시간 정도의 시차를 두고요. 두 인물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바로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된 해명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이 의혹에 대해서 반격에 나선 윤석열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느닷없이 공익 제보자로 둔갑했다. 이러면서 이제 공세를 한 거죠. 그냥 반격을 한 겁니다. 그리고 김웅 제보자 휴대전화 그리고 검사 PC 조사하라. 그리고 본인은 기억이 안 나니 검찰에 달려있다. 이런 얘기도 좀 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그리고 윤석열 간의 대립 다시 재현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혁신이냐 아니면 독점이냐. 심판대에 오른 네카, 네이버와 카카오를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거죠. 플랫폼 혁신, 금융 등 신사업을 확장하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이것을 탐욕으로 규정을 합니다.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규제책을 내놓을 그런 모양새입니다. 자, 어제 외국인들 양사 주식을 매도했어요. 그래서 어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과연 이 두 기업과 정부의 규제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깊숙하고 풍부하게 읽어주실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앉아 계시고요. 그 옆에는 박창한 자간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세 번째 자리에 김종욱 동국대 대우 교수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9월 9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회로 불러달라. 윤석열 전 총장 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요. 본인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불러달라. 나가서 내가 얘기하겠다. 이렇게 자신감을 비쳤습니다. 지금 여당에서는요. 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 이런 등 방식을 통해서 윤석열 전 총장 출석할 필요 있다. 이런 얘기하거든요. 거기에 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제보자입니다.
역시 앞선 키워드와 관련된 내용이죠. 지금 제보자 대검찰청에서 대검에서 공익신고자 신고를 받았고 지금 뭐 그런 지위가 있다. 뭐 이런 반응을 보였거든요. 자, 그런데 이걸 두고 좀 논란이 있습니다. 과연 공익신고자의 적합한 상황이었던가 이런 기사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배지 던졌다. 배지요. 통상 국회의원들을 표명할 때 상징적으로 배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대선 경선 지금 진행 중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어제 선언했습니다. 배수진을 쳤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 효과 과연 어떨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이의 신청입니다. 지금 이름을 좀 바꿨죠?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국민지원금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불만들이 좀 있습니다. 빠지신 분들이요. 그래서 이의 신청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걸 국가에서 받아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급 대상이 늘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아침에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오늘 새벽 북한과 관련된 소식이 좀 속보로 들어왔는데요. 먼저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오늘 0시입니다. 북한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병식이 열린 듯하다. 이런 뉴스들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이죠, 오늘. 그래서 이 기념일 맞은 열병식인데요. 심야 열병식입니다. 그런데 북한은요. 여기 위에 사진 보시면요. 이게 오늘 사진은 아닙니다. 지난 1월 사진인데요. 제8차 당대회 그걸 하면서 심야 열병식이 열렸는데 그때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0시 모습도 이것과 유사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좀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직 사진과 영상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그래서 개최한 듯 일단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미국 북한 전문 매체에 따른 내용이에요. 오늘 보도 내용인데 평양 도심에서 0시와 1시 두 차례 불꽃놀이가 진행됐다. 그러니까 뭔가 축하의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죠. 열병식은 이 사이 1시간 동안 개최됐을 가능성이 있다. 군사 자산 일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일부 보도에 따르면은 뭐 비행기 뭐 이런 소리도 들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통상 열병식이면은요 신무기를 선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북한이 뭔가를 보여줬을 가능성, 신무기를 공개했을 가능성, 뭐 이런 것도 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얘기 좀 짧게 해보겠습니다. 박찬환 교수님. 네. 아직은 뭐 불명확합니다. 일단 열병식이 거의 열린 것 같다라는 좀 분석이 많은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석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통상 이런 열병식은 참석을 하거든요. 자, 그럼 만약에 참석을 했다면 뭔가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특히 우리로서는 대남 메시지, 우리를 향한 메시지, 그리고 미국을 향한 메시지가 궁금한데 최근 사실은 남북관계, 북미관계 좀 이렇게 멈춰 있었거든요. 어떤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뭐 사실 김정은 참석 여부는 이게 계속 녹화 방송으로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번에도 녹화 방송이 곧 나올 겁니다. 예. 그러면 참석 여부가 나올 테고 우리가 눈여겨볼 점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작년 10월 달에 SLBM이 이제 선을 보였었기 때문에 신무기로 그런 새로운 신무기가 나왔는지 예. 이것은 이제 대미 메시지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무기의 등장 여부를 좀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신무기가 등장한다면 이건 미국을 향한 약간 압박, 뭔가 시위 이거일 수 있는 그렇죠. 거죠. 지난번에 이제 ICBM이나 SLBM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거리가 예. 다 미국을 겨냥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무력 시위로서 대미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 이제 김정은의 메시지 이거 뭐가 나올 거냐? 지금 현재 가장 유력한 부분은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한미 연합 합동 훈련이 있었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맹비난을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무슨 대화를 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책임을 우리한테 다 넘기고 예. 그다음에 본인들의 자위권 발동을 위해서 예. 군사력을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 아마도 이런 논조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뭐 유화적인 메시지나 예. 이런 뭐 새로운 뭐 제안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맹공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위권 발동 뭐 이런 부분들로서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강경한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우리로서는 약간 협박으로 들을 수 있는 이런 메시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까? 뭐 협박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어쨌든 뭐 과거에 보면은 대화의 여지를 남기는 듯한 메시지는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게 담기면 그나마 이제 저러면서도 뒤에 속으로는 대화를 원하는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 그런 메시지의 틈조차 없다면 북한이 당분간은 더 강경한 분위기로 갈 가능성이 있구나. 결국은 문재인 정부 끝날 때까지는 뭔가 새로운 대화의 계기가 안 열릴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능성 여부를 오늘 볼 수 있다는 거죠. 메시지 속에서. 그러니까 대화를 강조하는 유화적인 메시지보다는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내놓지 않을까. 지금 박상현 교수님께서는 조심스럽지만 그렇게 전망하셨는데 일단 좀 기다려봐야 됩니다. 아직 뭐 사진, 영상도 없고요.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런 것도 없거든요. 일단 추정은 되고 있는데 그 추정이 좀 무게가 강력히 좀 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새벽에 들어온 속보였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좀 이슈 좀 다뤄보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잇따라 열렸던 기자회견 있죠. 먼저 김웅 국민의힘 의원 기사입니다. 요거 보시면은요.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 오늘 대체적으로 이런 분위기입니다. 보겠습니다. 맹탕으로 끝난 김웅 기자회견. 국민의힘 혼란만 가중이다. 그러니까 뭔가를 좀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했었어요. 그런데 뭐 그동안 입장과 별다르지가 않네. 그리고 계속 기억이 안 난다 얘기만 반복했다. 이런 평가죠. 김 의원 고발장 전달 기억 안 나. 반복했다. 자, 이준석 대표는 해명 아쉽다. 약간 이런 의견도 좀 냈습니다. 자, 그럼요. 김 의원이 어제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당 고발장은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님을 명백히 밝힙니다. 본건 고발장 등을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이를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제가 손모 씨라는 사람으로부터 파일을 받아서 당에 전달한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들이 사실이라면 정황상 제가 손모 씨로부터 그 자료를 받아 당에 전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조작 가능성을 제시하고 명의를 차용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뭐 중요한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럴 수도 있다. 뭔가 열어두는 것도 있어요. 한 가지 명확하게 얘기한 거는 본인이 고발장 작성하지 않았다. 이 부분은 또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 이슈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신 분도 있지만 조금 정확하게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림으로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일단 3명의 인물이 거론되고 있잖아요. 일단 여기 보면 윤석열 전 총장 그리고 검찰 고위 간부가 1명 등장하고요. 그리고 김웅 의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제보자 이렇게 나오죠. 뭐 연결돼 있어. 일단 의혹의 개요는 이겁니다. 여기 두 인물 사이에 뭔가를 주고받은 거 아니냐? 근데 여기 이제 고발장이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 고발장은 도대체 누가 쓴 거냐? 그리고 뭔가를 받았는데 누구한테 전달이 됐어요. 지금 여기 국민의힘 소속으로 알려져 있는 누구한테 지금 제보자로 추정이 되는 분이죠. 이렇게 갔다 뭐가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 시작점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뭐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의혹 제기까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입장들이 있죠. 어느 누구에게도 고발 사주한 바 없다. 일단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내가 강력 대응한다. 이런 입장도 밝혔죠. 그리고요. 여기 검찰 고위 간부는요. 고발장 작성이나 송부 이거 전혀 사실 아니다. 그런 바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김웅 의원이 이제 기자회견을 했죠. 기억이 안 난다. 일단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누군지 여기는 신분이 안 나와 있죠. 여기는. 왜냐하면 공익 신고를 했기 때문에 한 사항으로 좀 추정이 돼요, 지금요.
이렇습니다. 그리고 고발장에는요, 여기 뭐 또 인물이 등장해요. 그 고발 대상이 과연 누구였는지. 그래서 뭐 이런 내용도 고발장도 지금 한 2개 정도 아니냐, 뭐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죠. 제목을 보면은요, 쟁점을 좀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발장을 누가 썼는가, 그리고 검찰이 개입을 했는가, 뭐 이런 게 쟁점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풀리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잡합니다. 아무튼 이 상황이요. 자, 먼저 윤영걸 전 대표님께 네. 김웅 의원의 어제 기자회견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제일 많이 한 단어가 예. 기억이라는 말이었거든요. 기억이라는 말을 한 30여 번 했어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난다죠. 고시도 합격하고 굉장히 총명한 분인데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니까 아예 이 사건이 예. 관계자들이 다 지금 부인하니까 좀 예. 미궁으로 빠지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건이 다들 부인해서 그렇지 사건이 복잡한 건 아닙니다. 작년 4월 총선 직전에 검찰에서 예. 괴문서 고발장을 작성해가지고 유시민, 최광욱 이런 분들 고발하는 걸 작성해가지고 김웅 후보자, 미래통합당 후보자한테 전달한 거거든요. 예. 그런 네, 의혹이죠. 지금 그 그랬다는 의혹이죠. 의혹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핵심은 예. 전달했는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주했는가. 검찰총장이 사주 안 했으면 또 별 사건도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그 2개인데 당사자가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예. 당사자죠. 그리고 또 손준성 대검 정보정책관. 예. 그때 윤석열 측근이라고 하신 분이죠. 이분도 펄쩍 뛰잖아요. 윤석열 검찰총장도 어제 기자회견도 했잖아요. 김웅 의원도 어제 전혀 기억이 안 난다. 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기억이 안 난다는 건 저는 몇 가지 이유는 있다고 봐요. 하나는 그 면피. 이 사건 계속 수사 진행이 될 텐데 예. 나 끌어들이지 마. 그래서 꼬리 자르기. 이것이 그러니까 나한테 물어봐야 난 기억할 게 난 없어. 기억이 하나도 안 나. 난 진짜 몰라. 이런 거 있죠. 또 하나는 어제 계속 제보자 얘기를 했어요. 예. 제보자의 신뢰성. 제보자가 정치성으로 좀 정치적으로 좀 왔다 갔다 하고 과거에 좀 전력이 좀 그런 조작한 전력이 있고 지금은 황당 캠프에 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제보자 비난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예. 제보자 조사해봐. 거기 있으면 나올 수도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제보자한테 좀 떠넘기기. 예. 또 마지막으로 하나 가능성 있는 거는 저는 진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믿을 수는 없지만 그때가 초선 첫 출마한 거거든요. 예. 작년 4월 15일 날 총선이 있었어요. 이게 고발장이 4월 3일이고 4월 8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4월 3일 예. 윤석열 총장하고 부인 김건희 씨 관련된 게 예, 4월 예. 3일이거든요. 선거 총선 12일 전에 초선 출마를 해서 검찰에서 나온 지도 얼마 안 된 사람.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어요. 동서남북 뛰어다니기 아마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뭐 진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다. 하지만은 그 기억이 안 났다는 말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는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어제 태도가 기억이 안 난다. 또 하나는 손중성 보냄이라고 있었거든요. 예. 사진에 찍힌 거. 예. 그거는 했을 수도 있지만 또 조작할 수도 있다. 그건 그 관계 당국에서 조사해 봐라. 그러니까 지금 핵심 당사자가 다 지금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제보자까지 일부 신문 인터뷰에서 나 제보자 아니다. 그런 내용도 나도 나오고 명예훼손으로 소송하겠다 그러니까 아. 이 사건 밝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제일 좋은 게 특검. 그게 안 되면 공수처. 예. 2가지 외에는 지금 검찰에서 뭐 수사한다고 하잖아요. 검찰 수사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박범계 장관이 개별 수사에서 지금 하면 안 되는 지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예? 그리고 또 한동수 감찰부장이 지금 감찰 뭐 공익신고 지정했다고 하고 이렇게 예. 하는데 반 윤석열 앞장서고 징계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쪽에서 수사하면 김호수 검찰청장이나 총장이나 수사하면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일 좋은 게 특검으로 가든가 예. 아니면은 그것도 안 되면은 차선으로 공수처에서 수사해야지. 아니면은 이 사건은 내년 대통령 선거까지 계속 진행되면서 예.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떠들고 와글와글한데 나중에 손에 잡히는 거는 하나도 없는 그런 일이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어제 김웅 의원의 기자회견. 막상 기자회견 끝나고 나서 많은 분들이 뭐 속 시원하게 밝혀진 게 없네. 그래서 언론에서는 뭐 표현 등장이 맹탕 회견이었다. 뭐 이런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리고요, 시간이 7시간 정도 흐릅니다. 어제 오후에
어떻게 보면 갑자기 잡힌 걸로 보여요. 윤석열 전 총장이 기자회견을 자초합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정면 돌파 윤석열. 제가 그리 무섭나? 국회 조사 당당히 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공작으로 지금 상황을 공작으로 규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무서워서 그랬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저 하나 제거하면 정권 창출이 되느냐? 그리고 제보자 겨냥해서 당당히 나와라. 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 윤캠프에서는 이제 특위를 만들어서 이제 강력 대응하겠다. 뭐 이런 모습도 보였어요. 당연히 여당에서는 이제 또 강하게 비판을 했죠. 뭐 화풀이하는 겁니까 지금? 뭐 이렇게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아무튼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래도 사진에 어제 이제 기자회견하고 이제 질문을 받는 이런 모습들까지 실려 있습니다. 자, 그럼 어제 기자회견 모습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의 그 공작과 선동을 가지고 이렇게 선거를 치르려고 해서 되겠냐 하는 정말 한심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제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저 하나 그런 공작으로 제거하면 정권 창출이 그냥 됩니까? 당당하게 하십시오. 저를 국회로 불러주십시오. 당당하게 저도 제 입장을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치사하게 숨어서 오지 말고. 여당 차원에서 무슨 국회에서 진상조사를 한다면 출석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아니 저를 뭐 무슨 뭐 현안질의 뭐 이런 데서 뭐 소환한다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제가 응하겠습니다. 네. 자, 김주옥 교수님.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법사위 긴급 현안질의 그때 열렸을 때도 윤석열 전 총장 출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응했거든요. 간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거 실현되는 겁니까? 나와서 질문 받고 하는 게? 뭐 그건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습니다만 저는 갑자기 왜 윤석열 후보가 민주당이 공작의 주체인 것처럼 얘기하는지 좀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그냥 정권 창출 뭐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을 봤을 때는 예. 뭐 야권이 정권을 창출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내전을 선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내전이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하면 괴문서다, 숨지 마라, 공작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괴문서가 말이 안 되는 게 당무감사실장이 초안을 줘서 조모 변호사가 8월 달에 고발장을 작성했다는 거예요. 예. 그럼 여하간 국민의힘 내부에서 초안이 만들어진 거예요. 초안을 준 거니까요. 그럼 괴문서도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국민의힘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여하간 상관없이요. 그걸 보고 8월 달에 작성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예. 거니까요. 뭐 당무감사실장이 민주당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했겠습니까? 아. 이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숨지 마라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의혹으로 나오는 거는 손준성 검사가 전달했다는 거. 김웅 의원이 받아서 그것을 다시 또 국민의힘 관계자한테 있는 데 전달했다는 거. 다 예. 국민의힘에 있는 분들이에요. 예. 그렇다면 숨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건 국민의힘에 있는 분들이거나 또는 윤석열 후보의 측근으로 간주되는 분이거나 이런 거거든요. 또 하나는 공작이다 얘기하는데 예. 아니 작년 4월 달에 민주당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걸 알고 공작을 미리 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아. 저는 좀 기본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검증 프레임에다가 이제 능력 프레임까지 걸리면서 토론 문제까지 걸리면서부터 상당히 홍 후보가 추격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다시 또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좀 그러면서 이게 홍 후보의 부상에 날개를 달아줄 건지 아니면 예. 과거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 나와서 윤석열 후보가 어떤 대중적인 언론의 부상이 되면서 상당히 지지율이 급등한 상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두 예. 가지를 노리는 거라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정권 심판의 상징이라는 이미지가 있었고요. 또 추운 갈등이라고 하는 명확한 대상이 있었어요. 예.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이 대상은 예. 명확하지도 않아요. 제가 볼 때 대체적으로 국민의힘 내부 문제일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정면으로 충돌하고 대립하는지가 명확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는 모르는 거네요. 대상으로 주목질을 하는 건데 예. 대강 앞으로 대상들을 보면 민주당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랬을 때 이런 어떤 본인의 강경한 태도가 본인에게 유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예를 들면 주먹을 휘둘렀는데 예. 그 주먹이 민주당에 갈 것인가?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그것이 국민의힘으로 오게 됐을 때는 상당히 심각한 내전으로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 본인의 분노는 알겠으나 예. 어제 기자회견은 본인의 의도한 것 같은 방향으로 가기가 쉽지 않을 거라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격의 주먹을 휘둘렀는데 그 대상이 지금 불분명하다. 지금 이 말씀인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여당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법사위를 또 열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 현안에 대해서. 그러면은 윤석열 전 총장의 출석을 또 요구할까요? 제가 볼 때 요구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출석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추정을 응했잖아요. 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법사위에서 나와 있는 민주당의 의원들이 아니 질문하면 되는 거지만 예. 본인은 후보의 사퇴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중대한 사안일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왜냐하면 검찰총장이 자기의 공적인 권한을 활용해서 소위 야당 의원에게 사주해서 여당 정치인을 갖다 고발하게 만든 거거든요. 이 예. 의혹 자체가. 예. 만약 이것이 하나라도 사실이 조금이라도 조각이 드러나기 시작하게 되면 본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예.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전체 언론에서 방송에서 나와서 그런 것들이 조각이 나왔을 때 본인도 심각한 타격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 적어도 본인이 명확하게 자기가 안 했다고 얘기할지언정 예. 근데 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요. 윤희석 대변인이 그 방송과 대담에서 예를 들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예. 이건 예입니다. 예. 손 검사의 과잉 충성이거나 정치적 공명성으로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까지 했었어요. 윤캠프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저는 이런 얘기들이 막 퍼지기 시작하게 되면 예. 의혹이 예를 들면 사실로 화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윤 후보가 법사위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 하나하나가 제가 볼 때는 예. 상당히 살얼음판이에요. 쉽지 않은 얘기일 수 있어요. 자칫 그 자리에서 뭔가 질문을 받고 얘기하는 게 더 위험할 상황으로 갈 수도 제가 있다고 말씀드린 보시는 거네요. 윤희석 대변인 같은 경우 나와서 예를 들어서 얘기했지만 이런 예를 든 사례 하나하나가 어떤 정황들을 드러나게 하는 모습들이 드러났을 때 예. 제가 볼 때 언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알겠습니다. 저는 조심스러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기사는 뭐 여야의 반응도 나왔죠. 뭐 그걸 다루고 있습니다. 여당 대선 주자들도 맹공을 폈다. 그리고 여당 내에서 수사부터 받아라. 뭐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뭐 후보 자격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당장 뭐 사퇴하라. 뭐 이런 목소리까지 있었죠.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굉장히 맹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여야에서 나온 반응 목소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의 정치 공작 행태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이 정치에 개입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서초동에서 불법 정치를 했습니다. 검찰 수사권을 사유화하고 사적 보복을 자행했습니다. 야당과 내통하며 선거에 개입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관련자 전원을 즉각 출당시켜야 할 것입니다. 아니 윤석열 총장의 그 사람들 말로는 측근 부하가 이 일을 저질렀다 그런다면 윤석열 총장이 몰랐을 리가 있겠냐? 그러니까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같은 논리라면은 김경수 지사의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죠. 야당에서는 이 드루킹 사건까지 하면서 그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지금 이렇게 또 반격을 가하는 모습이에요, 지금. 자, 김재섭 전 비대위원. 정치적으로요. 윤석열 전 총장 이런 모습이라면 여권과 뭔가 또 강하게 대립하는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물론 뭐 지금 명확하게 반격의 대상이 누군가 이게 불명확하다지만 전체로 분위기를 보면은 여권과 굉장히 강하게 대립하는 모습 가요. 그렇다면 이것이 또다시 대립. 과거에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적으로 체급이 올라간 게 정부와 이른바 추윤 갈등을 통해서인데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또 벌어질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이거는 그냥 윤 전 총장에겐 정치적 그냥 위기일 뿐이다 이렇게 판단하세요? 저는 그 반격의 대상이 분명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첫 번째로는 이게 과거에 윤석열 전 총장이던 시절에 당시에 이제 야권 대선 후보로서 부상했던 어떤 여당, 그다음에 여권과의 대립각이라는 면도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번에는 단순히 그냥 여권과의 대립 관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경선도 분명히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특히 최근에 이제 뭐 홍준표 후보가 지지율 굉장히 높게 그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말하자면은 전쟁은 어떻게 보면 두 개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 그 두 대상에 대해서 적절한 비판을 좀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아까 이 여러 그 이제 대선 후보라든지 윤호중 원내대표라든지 실제로 윤석열 후보가 이 모든 고발 사주 사건의 몸통인 것으로 단정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밝혀진 내용이 아직은 없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김웅 의원의 그
이 해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풀어야 할 의혹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지만 예. 이미 마치 이 모든 사건의 전모가 윤석열 당시 총장으로부터 비롯됐다고 단정하는 것은 예. 사실 어떻게 봐도 정치 공작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기 예. 때문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 민주당에게 강한 메시지를 저는 선언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우리가 지난해 한 10월 정도에 국정감사가 있던 시절에 윤석열 총장이 지금 어저께 기자회견과 비슷한 태도로서 민주당과 맞서 싸우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지지율 한 10% 정도 오른 효과가 그때 있었습니다. 국회에 실제로. 출석했을 당시 말씀하시는 예, 맞습니다. 거죠? 비슷한 모양새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당당하게 하겠다. 강하게 반격을 강하게 하고 이제 반박을 반격을 하고. 했었고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홍준표 후보와의 격차 벌리기라는 분명히 이 전략도 저는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총장이 이 당당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분명 근거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 왜냐하면 사실 이젠 대검 감찰부의 소관이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의 통제 바뀝니다. 대검 감찰부가 진행을 할 것이고 이제 수사로도 또 전환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국정조사 카드까지도 이제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봐도 수사가 진행되면 윤석열 총장한테 유리할 것이 없거든요. 예. 결국에는 내가 한 것이 없으니까 한번 제대로 붙어보자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고 어저께 보여줬던 어떤 강건한 태도로서 지지층들을 좀 강하게 결집하고 나아가서 이 민주당과의 대립각을 확실하게 세우면서 자신이 이 사건에서 전혀 개입한 바가 없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 그러면 예. 결국에는 이것이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과 앞으로 나아 있을 본선 경쟁력에 있어서도 좀 유리한 고지를 점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한 김종욱 교수님하고 김재섭 전 비대위원 뭐 약간 해석을 좀 달리 하셨어요. 지금 이게 어떤 모습이고 과연 이게 어떻게 좀 규정해야 될 상황인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좀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요. 제보자와 관련된 기사가 좀 있습니다. 대검 제보자 공익신고자 요건 충족했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어제 공개를 했죠. 그런데요. 이 공익신고자 여기가 이제 주무부처잖아요. 정부에서 담당하는 곳. 근데 여기서는 막상 신청 안 들어왔다.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이게 약간 좀 혼란스럽죠.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 공익신고 자격 논란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도 이걸 문제 제기를 했죠. 아니 언론에 먼저 제보했다. 그러면 요건이 안 되는 거다. 공익신고에. 근데 대검에서 공익신고자 요건 충족했다는 거는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또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권익위는 제보와 신고자 판단은 별개다. 뭐 이런 설명도 좀 있고요. 일단 대검에서는 요건 충족입니다. 그런데 권익위는 아직 신청도 안 들어왔는데요.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권익위에서 이게 받아들여져야지 본격 구체적으로 위치가 아주 굳어지는 거고 뭐 보호 조치도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원래 상황이 좀 묘하게 됐어요.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대검에서 이제 이 요건 충족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걸 내용을 좀 더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제보자를 벼락치기 공익신고자 만든 한동수 감찰부. 여기다 굳이 한동수 감찰부라고 쓴 이유가 있겠죠. 여기 보시면 여기입니다. 뭐 법조계를 인용해서 여당의 편향 이겁니다. 이거를 강조한 거죠. 이 기사는. 그래서 논란을 자초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통상적으로 한 2달 정도 걸리는데 굉장히 빨리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이 움직임이. 하여튼 묘합니다. 상황이 좀 이겁니다. 자, 그럼요. 이 제보자와 관련해서 어제 김웅 의원도 한마디를 했거든요. 그 내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때 제가 받았던 자료를 당 선거 관련해서 중요 직책에 계신 분에게만 전달을 했습니다. 나중에 밝혀지면은 제 이야기의 진위도 확인이 저절로 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박지한 교수님, 네.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권익위에서 이 공익 제보자를 갖다가 인정하고 보호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거기가 이제 주로 담당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뉴스버스 측에서 예. 이 제보자를 갖다가 권익위로 가지 않는 이유가 뭘까? 예. 이제 권익위에 가면은 여기도 아까도 언급하셨다시피 기간이 2달이 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그렇죠. 그런데 이 지금 공익신고자법 10조 5항에 보면은 언론 매체를 통해서 폭로를 한 다음에 예. 아직도 더 폭로할 게 남아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로 인정을 하는 할 수도 그것도 있다. 그런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뉴스버스 측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 먼저 공개가 됐을 경우는 아니다. 이런 지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게 아니고 그건 그거고 더 남아있다. 그렇죠. 이런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더 남아있는 것을 대검에서 확인을 했을 경우에는 이것이 공익신고자의 자격을 갖춘 걸로 인정이 되고 추후에 권익위가 그걸 갖다가 소급해서 다 인정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의 상황은 뭐 지금 이제 조선일보 기사 같은 경우에는 예. 대검이 무리수를 들려다가 또는 뭐 뉴스버스 측에서 무리수를 들려다가 마치 대검이 권익위의 이제 권한을 침해한 것처럼 뭐 이렇게 부처 간에 갈등이 있는 것처럼 예. 지금 기사를 썼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 법률에 따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 근데 이제 권익위로 가지 않고 대검으로 간 이유는 예. 말씀드렸다시피 언론의 폭로를 먼저 한 다음에 예. 이 사람이 이제 공익신고자로 인정을 받으려면 권익위에서는 시간이 또 오래 걸리고 쉽지가 않기 때문에 대검으로 갈 경우에는 더 폭로할 내용이 남아 있다면 바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점이 고려가 된 사항이다. 이렇게 뭐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야당 쪽에선 뭐 국민의힘 또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는 이걸 또 문제 삼을 것 같아요. 여권 편향이다. 어차피 여기 지금 감찰부, 대검 감찰부는 또 이런 걸 문제 삼는 그런 분위기도 있거든요. 김재섭 전 비대위원은 이 상황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뭐 아무래도 그런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도 뭐 맞는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그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우리 추미애 그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당직 사병 그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당직 사병이 공익신고자로서 해당이 되느냐 여부 가지고 당시에도 논란이 좀 많았습니다. 당시에 이제 2달 정도가 걸렸거든요. 예. 그때 최종적으로 권익위에서 판단을 했었던 것이고 예. 통상 이제 60일이 걸린다고 했고 실제로 그때 2달이 시간이 걸렸어요. 예, 2달이 예. 걸려서 공익신고자로서 이 해당이 되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검에서 먼저 공익신고자로서 사실상 인정을 했던 것인데요. 물론 요건이 좀 미흡하다고 하지만 뭐 사건의 시급성 때문에 대검에서 먼저 했다고 하지만 당시 당직 사병 같은 경우에는 이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미리 이 관련된 내용들을 전달을 했었거든요. 언론에도 사실 똑같습니다. 국회의원도 이 공익신고로서 등록할 수 있는 기관 중에 하나로 해당이 되거든요. 대검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긴 2달이 걸렸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사실 권익위의 판단이 이렇게 유보적으로 간다는 것, 그리고 5일 만에 했다는 것은 여전히 이 석연찮은 문제가 분명히 있고요. 그러니까 또 한동수 감찰부에 대한 이 여권 편향성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 사실 추미애 당직사병과 지금 있는 이 제보자는 어떻게 보면 내용은 다르지만 법적인 지위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5일과 60일. 아주 단순 비교만 해도 납득이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당직 사병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특징이 돼가지고 이름까지도 이제 거론이 막 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권에서도 굉장히 그 일반인에 대한 공격들이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예. 조작 아니냐, 날조 아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제로 그 제보자가 당직 사병이 뭐 대인기피증까지 겪고 뭐 이랬다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0일이 충분히 다 걸렸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편향성 논란을 지적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여야가 강하게 대립하겠는데 또 이 사안 두고요 지금요. 아무튼 이런 기사도 오늘 좀 소개돼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당 상황, 여당 대선 경쟁 뭐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 어제 배수진으로 평가를 받는 선언을 했습니다. 의원직 사퇴하겠다는 겁니다. 현직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한다는 것은 어떤 강한 의지의 표명 뭐 이렇게 해석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이낙연 광주에서 배지를 던지며 권력 의지를 나타냈다. 지지층 결집을 노린 것이다. 기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사퇴 선언을 한 게 지지층이요 뭉쳐달라 이런 호소를 했다. 이렇게 분석됩니다. 보겠습니다. 1차 국민선거인단 투표날 의원직을 사퇴했다. 회견 5분 전 차담회에서 사퇴 결정을 알렸다.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몰랐다고 합니다. 측근들도 사퇴 선언할 줄 몰랐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본인만의 결심을 했다는 뜻이 되죠. 자, 이낙연 캠프에서는요, 대통령 후보 되기 위해 올인했다는 의미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대선 후보들 일각에서는 아니, 이거 경솔한 결정 아닙니까? 지금 그 지역구 상징성이 얼마나 강한 건데 그걸 그렇게 쉽게 던집니까? 이런 또 비판도 좀 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울먹인 이낙연 5.18 영령 앞에 떳떳한 도덕적 후보를 내야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의원직을 던지겠다고 선언을 한 거죠. 자, 여기 보시죠. 도덕적 후보를 내야 된다. 굳이 어제 이 얘기를 꼭 합니다. 그거는 여기 있습니다. 해석이 있죠. 이재명 겨냥한 거다. 후보 도덕성 또 언급했다. 이거죠. 누구 들으라고 한 소리라 이거죠. 이렇게 해석됩니다. 자, 그럼요. 어제 이낙연 전 대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정권 재창출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던져 민주주의와 민주당, 대한민국과 호남 그리고 서울 종로에 제가 진 빚을 갚겠습니다. 저를 먹여주신 광주 양동의 하숙집 할머니, 저를 자식처럼 돌보아주신 선생님들, 저와 함께 자라고 저를 지금도 도와주는 친구들 모두 고맙습니다. 재학 중에 많이 굶었지만 저는 성장기의 저를 자랑스럽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저의 간절한 호소를 드리고자 광주에 왔습니다. 자, 윤 전 대표님. 예. 언론에서는 지지층 결집을 생각한 거다. 그리고 호남의 호소를 강하게 한 거다.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과연 이 의원직 던지는 거, 의원직 사퇴 승부수 통할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많이 통하지는 않을 것 같다. 쉽지는 않다고 보시는 그렇죠. 거네요. 추석이 별로 안 남았잖아요. 이제 열흘 남짓 남았는데 사람이 고난에 닥치면은 예.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고향하고 어머니거든요. 객지에서 잘 나갈 때는 고향 생각 안 나고 어머니 생각 안 나요. 예. 근데 이낙연 대표가 정치적으로는 그동안에 DJ 선거로 국회 진출해서 도지사부터 총리부터 당대표부터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예. 탄탄대로만 겪다가 예. 이번에 충청도에서 아주 세게 뒤통수를 맞았죠. 거의 뭐 대의원도 아니고 권리당원, 민심을 대변하는 권리당원한테 이재명 후보보다 절반도 안 됐으니까. 예. 그러니까 본인이 도저히 이 납득을 못하니까 마지막으로 카드를 하나 던진 거죠. 예. 근데 저는 이낙연 대표가 저렇게 지지율을 이재명한테 떨어진 이유는 저는 세 가지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친문 호남에만 너무 구애받다 보니까 예. 이 확장성이나 좀 신선함을 좀 못 줬어요. 또 하나는 당대표 총리 다 하니까 예. 문재인 정부 잘못한 거는 이낙연 대표가 다 책임이 다 절로 가버린 거예요. 예. 세 번째는 네거티브는 했는데 결정적으로 한 방을 때려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잼만 자꾸 날리다 보니까 이 스타일만 좀 구긴 측면이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렇게 도덕적이지 않은 인물이 대통령 후보가 돼도 좋다는 말이냐. 저렇게 눈물까지 흘리면은 이유는 이재명 지사 그 형수한테 욕설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 문제 많은데 민주당원 여러분 저런 사람 돼서는 되겠습니까? 그리고 5.18 영령 DJ 노무현 보기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건데 예.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기는 좀 많이 늦었다. 조금 지금이라도 더 하려면은 예. 한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이낙연 캠프 국회의원들 다 사퇴해버리는 거예요. 국회의원직을요? 그냥 다 사퇴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호남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그래 뭐 좀 진정성은 있는 것 같네 하면
들어봐 주는데 예. 혼자 저렇게 단기 필마로 그만둔다? 그러면은 내년 저 4월, 3월에 대통령 선거할 때 보궐선거도 같이 열리거든요. 그렇게 되죠. 보궐선거 판만 키워주는 거 아닌가 싶어요. 서초구의 윤희숙하고 이 종로구하고. 예.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좀 너무 늦었다. 예, 참신하지를 고구마 발언만 했잖아요. 이재명은 사이다 발언했는데 최소한 저는 실망한 게 언론인 출신이면서 언론중재법 이거는 좀 심각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 전격적으로 찬성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언론 후배들도 아 저분 언론 출신 맞아? 이런 실망감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이렇게 떨어졌지 국회의원 하나 던진다고 그거는 저 사업 망했으니까 아버지 집 팔아서 좀 빚 좀 갚아주십시오. 저는 호남 분들은 그렇게 받아들일 가능성도 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예. 그 성의는 저는 뭐 높이 평가하지만 예. 효과는 좀 미미할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호소력, 이게 힘을 쓰기가 만만치가 않다, 쉽지 않다. 약간 이런 분석 전망을 해주셨어요. 관련 만평이 오늘 좀 하나 있습니다. 보시죠. 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어떤 외양간으로 돼 있어요. 외양간에 어떤 분이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소가 돌아오겠지? 그리고 의원직 사퇴, 옷을 딱 벗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가 들어오겠지, 돌아오겠지. 그런데 뒤에 보시면 이 외양간인데요. 외양간에 기둥이 하나가 뚝 부러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여물통인데 여물통이 없어요, 뭐가. 뭐 상황이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여물통, 여긴 비어있고 기둥 하나는 부러지는데 소가 돌아오겠지라고 옷을 벗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 아니냐. 이렇게 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김조국 교수님.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이 만평? 아마 저 만평을 보면 이낙연 후보와 이낙연 캠프가 상당히 가슴이 아플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만평 자체가. 네, 뭐 너무 적확하게 하나의 만평 그림으로 모습들을 드러내서. 김조국 교수님이 적확하다고 말씀하신 게 더 가슴이 아프지 않을까요? 뭐 적확한 걸 적확하다고 말씀을 드리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근데 뭐 저는 국회의원직을 던진다라고 얘기하는 진정성, 예. 결단에 대해서는 분명히 존중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국회의원직을 던진다고 선거인단들이나 유권자들 또 국민 여론이 이낙연 후보에게 등을 돌린 것들을 다시 반전해낼 수 있을 것인가? 또 이런 고민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본인이 네거티브가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또 도덕적 검증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게 되면 본인이 제기했던 국회의원직을 던지는 진정성이라고 하는 측면과 일관성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예. 어차피 도덕성 검증이라고 하는 건 네거티브와 결합되어 있는 계속 지금까지 연장선상이고 저 여물통도 핵심인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진보적 정체성을 보였는가? 이낙연 후보가. 예.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래 비전이 보였나? 저는 이 두 가지가 없이 뭘 했느냐? 1위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를 집중적으로 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소위 거기에 따라서 친문 강성층의 주장에 너무 휘둘렸고요. 저는 이 두 가지의 상황으로 계속 진행돼 오다 보니까 예. 국민들에게 뭘 하겠다는 거지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못했어요. 전 그래서 그걸 반전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뭐 이번에도 보니까는 이번에 1차 그 경선인단 보니까는 첫날 투표율이 51.9%라고 얘기하니까 예. 이분들이 대세론에 동조할 건지 아니면 민주당 경선의 흥행을 위해서 균형을 맞추는 것에 약간은 예를 들면 투표할 건지 이런 것들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저는 본인의 국회의원직 사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주 진정성 있는 반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기 되게 어렵다. 오히려 본인이 얘기했던 양극화 해소, 불평등 문제를 소위 완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겠다라고 하는 것에 맞게 방침들을 제시하고 호남에 호소하는 것이 저는 옳았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직 사퇴를 딱 꺼내는 순간 제가 볼 때 하나가 부러져 버리는 상황. 예. 그러니까 양다리를 쓸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예. 상황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 추석 이전에 또 그다음에 추석 과정에서 호남 민심 또 호남 민심이 가끔씩은 또 전략적 판단을 하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대세론 이길 수 있는 후보에게 투표할 수도 있지만 예. 민주당의 경선 흥행이라는 측면에서도 나름대로 전략적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침잠해서 민심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고 노력하실 필요가 있다. 본인의 결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국민이 생각하고 있는 모습, 예. 민심이 더 중요합니다. 거기에 집중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만평 좀 다시 보겠습니다. 김종욱 교수님 말씀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지금 소가 돌아오려면 옷을 벗고 기다린다고 오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여물통이 있는데 여기 뭐 정책 비전 써 있잖아요. 아니 소가 먹을 게 있어야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벼 있잖아요. 지금 이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소가 돌아오면 외양간이 멀쩡해야 되는데 여기 기둥 부러졌잖아요. 이거부터 고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뭔가 순서 진단은 했는데 그 대책이 맞습니까? 약간 이런 얘기를 좀 들리기도 합니다. 이 만평이 좀 다 담겨 있군요. 지금 상황. 그렇습니다. 다음 기사는 이재명 경기지사. 지금 뭐 대세론 뭐 이런 평가도 좀 있죠.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겁니다. 1차 국민선거인단 투표 시작한 민주당. 이재명은 과반 득표, 이낙연은 추격. 이것이 관심이다. 그러니까 각각의 목표가 이렇다는 거죠, 지금요. 자, 그런데요. 이재명 지금 과반 득표를 노린다. 역시 충청권에서 이제 그런 모습 보였으니까 역시 이어가자는 그런 목적일 텐데 과연 이번에도 그럴 것인가? 이게 이제 관심사예요. 그런데요. 이재명 지사가 과반, 그러니까 압도적인 어떤 우세를 보이려면은 사실 당내의 주류라고 통하는 친문 의원, 뭐 친문 당원, 친문 지지자 이런 분들의 지지를 전폭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자, 과연 그 모습은 어떨까? 이와 관련해서요. 얼마 전에 민주당 의원들이 한 얘기가 있는데요. 좀 시간이 지난 겁니다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 정도는 마지막까지 중립지대에 남아있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캠프 쪽에서 뭐 러브콜은 없습니까? 뭐 있다 없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자, 지금 영상에 등장한 두 분, 친문 색채 굉장히 강한 민주당 의원으로 꼽히시는 분들인데 이분들 보니까 뭐 시간이 지난 거긴 합니다만 뭔가 아직까지는 뭐 중립 이런 얘기하고 결심을 못한 것 같아요. 자, 박지원 교수님. 일단 뭐 어디 캠프에서 참여 안 한다 뭐 이런 뜻도 들리는데 친문 핵심에 여전히 꽤 많은 숫자는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친문들 일부는 여전히 중립이다. 아니면 지금 1, 2 후보 둘 다 마음에 안 든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지금 이분들 생각은. 의원들 모두가 다 이제 개인적인 판단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대략적인 정서를 보면 지금 뭐 이낙연 후보나 정세균 후보 무난하긴 한데 후보될 가능성은 솔직히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판단하는 거 아니냐라고 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지금? 또 이재명 후보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실제로 될 것 같은데 이 호감도는 조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입에 딱 맞는 떡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몇 가지 기준을 놓고 보면 하나가 올라가면 여기 빠지고 이쪽은 이게 빠지지만 또 이게 올라가고 뭐 이런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는데 그 와중에 이제 일부 의원들은 캠프로 이제 친문 성향 뭐 90% 이상이 친문이잖아요, 사실 민주당은. 근데 그 의원들이 각 캠프로 이제 흩어졌는데 다수의 의원들은 아직은 이제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특히 청와대 출신들이 더 많이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 고민을 하다가 충청의 이 투표 결과를 놓고 아마 이것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다고 좀 봐요. 그러면은 중립 뭐 아니면 둘 다 그렇게 100% 마음에 안 드는데 이런 생각하고 있다가 흔들린 거예요? 그렇죠. 권리당원들이 전략적 투표, 민주당의 권리당원은 전략적 투표에 익숙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원들이 판단한 겁니다. 과반수가 지금은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당선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둬야 된다라고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소위 지금 앞에서 나왔던 그 두 의원을 포함해서 저는 아직도 중립지대에 있는 대다수의 그 의원들은 당원들의 이런 권리당원들의 이런 판단을 존중하고 그들과 함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지금 갑자기 돌발로 이재명 절대 안 돼. 그러고 뭐 예를 들어 이낙연 캠프나 또는 뭐 이재명 캠프에 힘을 실어주는 이런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앞서 소개했지만 이낙연 전 대표는 사퇴 배수를 치면서 이제 그런 표심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이재명 지사는 과반 득표 이번에 넘어보자 그러면서 뭔가 계속 밀어붙이는 모습이고 이런 상황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뭐 나옵니다. 숫자로 나옵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음은 사회 분야 기사 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런 기사가 소개돼 있습니다.
최순실 은닉재산 주장 안민석 의원에게 1억 배상 판결이 나왔어요. 최순실 씨는 이름을 바꿨죠. 최서원으로. 공식적으로는 최서원 씨입니다. 안민석 의원이 이 재판과 관련해서는 이거 민사 재판인데 대응은 안 했답니다. 그래서 무변론 판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 1억 배상이 나왔다. 뭐 이런 설명이 있는데 뭐 항소심에서는 충실히 대응했다. 이런 입장도 좀 여기 적혀 있습니다. 김주혁 교수님, 이게 어떻게 된 재판입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우리 사회에서 진짜 여진이 진짜 오래가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 재판만 벌어지게 되면 뭐.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거죠. 이제 그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가 이제 박정희 정권의 비자금, 불법 자금이겠죠. 불법 자금을 가지고 은닉해서 그것을 축적했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계속 제기했던 거죠. 그게 뭐 해외에 있다, 뭐 거액이 뭐 있다 이런 그러니 이제 얘기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다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서 이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한 건데 이게 민사만 있는 게 아니라 형사도 다 같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민석 의원 얘기는 뭐냐면 형사 사건에 집중하느라고 민사 사건에 아예 손도 못 댔다. 그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아마 최서원 씨 측이 승소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건 일심일 뿐이다. 내가 대응 안 했으니까는 그렇게 된 거다. 근데 재판부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대응했으니까 논리가 없다는 거 아니겠어? 그럼 그거 당연히 예를 들면 본인 스스로가 그것을 인정한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1심에서 이제 소위 최서원 씨가 승소하게 한 건데요.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선거니까 또 본인이 또 특정 후보 캠프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쟁송을 벌이기보다는 이것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본인은 아직까지도 확신하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이라고 본인은. 그래서 이제 형사 사건이 아닌 민사소송에서 집중하겠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어떤 형태든지 일단 그것이 1심이건 2심이건 그다음에 최종심과 상관없이 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1심이 공식적으로 1심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아까 뭐 무죄 추정의 원칙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 본인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다면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2심이든 다음 심에서 그것을 뒤엎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만 여하간 제가 볼 때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재판부 판단에 따라서 본인이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거기에 합당한 사회적인 비판이나 이런 것들은 본인이 감내해야 되겠죠. 뭐 2심에서 어떤 상황이 나올지 알 수 없겠습니다만. 2심 결과도 주목을 좀 받겠네요. 지금 그때는 전 적극적으로 뭐 임하겠다 뭐 이런 의지를 밝혔으니까요. 이런 기사입니다. 국민 88% 받는데 나는 왜 못 받나? 그러니까 곳곳에서 약간 불만, 형평성 제기를 하는 거죠. 아니 여기 보시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영업자들이 불만이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는 좀 뭐 이 직장 가입자보다 좀 불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인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본인이 이 대상자에서 빠진 걸 확인하신 분은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내가 돈을 좀 꽤 괜찮게 버는 거나를 나라에서 인정해 준 건지 아니 그래도 이게 돈을 못 받아 좀 억울한 건지 약간 좀 혼란스럽다 생각이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아무튼 상황이 이런데 불만 제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이런 입장을 정했습니다. 국민지원금 제외자 이의 신청을 받겠다. 그러니까 불만 제기를 하셔서 타당하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지금보다 대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이걸 어떻게 또 봐야 되는 건지요 또. 불만 제기를 해서 봐서 타당하다? 그러면 지급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 전 대표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상황을. 뭐 주먹구구식으로 하다가 너무 적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래 전 국민의 88%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막상 지급 대상을 해보니까 83.7%만 나왔어요. 대략 한 84% 정도 된다 그래요. 84%. 그럼 4%포인트가 차이가 날 정도로 적어졌어요. 단독 세대수를 계산을 좀 덜 한 거죠. 그러니까 홍남기 부총리가 이의 신청을 폭넓게 받아들이겠다. 홍남기 부총리가 인심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 88% 예산을 잡았는데 84%만 하니까 예산이 남아 돌아가는 거예요. 좀 생각보다 남는다. 그렇죠. 지금 국민들은 지금 불만이 터져 나갑니다. 왜 나보다 소득이 더 많은데 안 내느냐. 특히 제일 많은 게 그 지역 가입자들. 지역 가입자들은 자기가 100% 다 내잖아요. 건강보험. 건강보험 기준으로 하는데. 근데 직장보험은 회사 반, 직장인 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거예요. 그걸 똑같은 기준으로 한 거잖아요. 그리고 작년
낸 걸 기준으로 하니까 또 지금 상황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불만이 계속 터져나가는데 이의 신청 받는다는데 지금 전화 통화도 잘 안 된대요. 그러니까 저 국민들이 저거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에 그냥 골병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하려면은 정말 어려운 그 자영업자들 그 사람만 선불해서 집중 지원해 주는 게 맞고 그것도 안 되면은 그냥 계산하기 싫은 거 다 주든지. 그 틈새 시장에서 성공한 게 누굽니까? 이재명 지사예요. 저한테도 매일 카톡 와요. 네, 좀만 기다리시라고. 네, 좀 그렇게 어필하는 거예요. 직접 보내는 거 아니라 경기도에서 보낸다는 경기도에서 뭐 일주일에도 몇 번씩 와요. 네. 생활 상식부터 해서 많이 보냅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거 안 받는 사람들은 하고서 쳐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탁상 행정이고 난맥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거는 빨리 잡아야지. 세상에서 예. 제일 화나는 게 예. 그 자기만 차별받았다는 거거든요. 나만 빠졌어 이런 그렇죠. 느낌. 군대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배식이거든요. 배식. 배식이 중요합니다. 이괄의 난이 왜 났습니까? 인조반정 때 공을 세웠는데 농공행상에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지금 88%라고 하는데 84% 나머지 16%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거기에 대한 그 정부에서 성실한 설명을 좀 해야 되고 예. 앞으로 좀 이런 주먹구구식 좀 그만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찬 교수님, 지금 이 신청을 좀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좀 지급 대상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이 혹시라도 지금 88%까지 정했는데 더 이상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자칫하면은? 뭐 그럴 가능성도 좀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는 지금 논란이 되는 게 예. 이 신청이 이미 25,800건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더 늘어날 거예요. 이제 집행이 되면서. 이렇게 또 알려지니까 더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계시겠죠. 이게 이제 그 건보료 단순하게 건보료 기준 하나만이면은 내가 해당자구나 해당하지 않는구나가 단순하게 알 텐데 예. 일단 그 건보료 기준에 이제 이거를 언제로 할 거냐. 그다음에 그 건보료 기준 6월 달 기준인데 그 앞뒤로 변화가 있으신 분들. 그럴 수 있죠. 이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이의 신청 대상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 건보료 플러스 뭘 보냐 하면은 이제 재산을 봅니다. 근데 이 재산의 기준이 종합소득을 2019년 기준으로 봐요. 2019년 기준으로 보니까 옛날에는 장사 잘 돼서 내가 소득이 높았는데 그러네요.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자산도 줄었고 소득도 없다. 코로나19 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또 이제 앞으로 이의 신청이 좀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 4%가 남아서가 아니라 예. 이렇게 그 행정상의 착오라든지 또는 행정 소득 기준의 그 지급 연도의 문제 예.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걸 보정하는 절차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이게 대상자가 늘어갖고 한 90%를 넘어버리면 또 이게 뭡니까? 또 지적을 받겠네요.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한 겁니까? 또 나오겠습니다. 이게 상황이요. 아무튼 이의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다음은 나라박 소식입니다. 비트코인과 관련된 나라가 있죠? 여기입니다. 엘살바도르입니다. 법정 통화로 삼았어요, 비트코인을. 근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비트코인 진짜 돈 되자마자 10% 폭락. 그러자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저가에 추가 매입하세요. 그럼 본주 탔다 그래요? 혼란이 있었습니다. 뭐가 잘 안 되고요. 뭐 먹통이기도 하고 뭐 가격이 출렁거리고 시민들은 반대고 그리고 이 엘살바도르 국민 중에서 상당수는요. 이게 뭔지 잘 모른답니다. 근데 법정 통화가 된 거예요. 김재섭 전 비대위원. 뭐 이제 오늘 패널 분 중에서 가장 젊으시니까 이런 비트코인 이런 데 관심이 좀 많으실 거로 제가 추정을 해서 질문 드릴게요. 이게 무슨 혼란입니까? 글쎄요, 저도 비트코인을 하진 않아가지고 예. 자세히는 제가 뭐 비트코인의 현실을 정확하게는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적어도 우리가 비트코인이라고 하면은 바로 떠오르는 이야기가 바로 변동성이거든요. 그렇죠. 너무 급락과 급등을 하루에도 엄청나게 예, 움직이죠. 마찬가지로 가격이요. 지금 되자마자 10% 어디는 이제 17%까지 폭락했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던데 예. 굉장히 많이 이 변동성이 심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것이 법정 통화로 되면 바로 발생하는 문제가 결국 엘살바도르의 거시경제에 문제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으로 예금 저축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사실 너무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예. 은행의 입장에서도 대출을 하는 문제나 기업 대출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대차대조표가 너무 막 혼란스럽게 돼버리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이 경기 전체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소비 자체도 좀 불안하게 될 것이고요.
뭐 근무 시간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생산량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렇게 만약 급등하는 경우에는 이 엘살바도르 전체에 큰 인플레이션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게 과도기라고 하지만 이것을 법정 통화로서 지금 바로 인정해 버리니까 아마 저는 이 거시경제에 불어닥칠 여러 가지 혼란스러움은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국가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뭐 앱이 꺼진다든지 뭐 앱이 뭐 수리 중이라고 뜬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민들의 혼란을 계속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의 대다수가 사실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크게 나이 드신 분들은 더더욱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접근성이. 그래서 저는 당분간은 뭐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보완이 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안정적인 어떤 화폐로서 보완이 되지 않는 이상은 저는 이 엘살바도르는 한동안 이런 극심한 경기 혼란을 겪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한 나라의 법정 통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치의 안정성이거든요. 근데 과연 비트코인이 그런가? 근데 그런데도 이걸 법정 통화 정했다. 혼란은 어떻게 보면 예상된 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